5강 경영계획 두 번째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의 유형 이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은 그 조직의 목표가 수립되고 나면 그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 계획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전략적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이 또는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 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장기 계획이 되고, 이 전략적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이 전략을 어떻게 이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을 전술적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전술적 계획은 중기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팅 플랜, 직접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운영 계획이라고 하며, 운영 계획은 성격상 단기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 외에 이 반복적인 그 기업의 업무라든가 또는 비반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계획으로 계속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계획으로서 정책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반복적인 일회성 업무인 경우는 예산이나 프로젝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유한양행의 경영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이게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유한양행은 그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제약 기업이 되는 것, 국내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 또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는 것, 나눔과 공유로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이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뭐 개인도 물론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직 그 위치에 도달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정 기간 후에 5년이나 또는 뭐 3년이나 후에 그 기업이 위치하고 싶은 그런 곳,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비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아직은 국내에서 1위 제약기업이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비전, 예를 들어 비전 2025 같으면 2025년까지 달성할 비전이라면 그때 국내 1위 제약기업이 돼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 목표가 있는데,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차별화된 신약 개발, 그리고 신규 사업 확대, 국내 1등을 넘어서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이런 것들이 유한양행의 경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과 경영 목표를 바탕으로 앞에서 우리 보았듯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한 그 바탕으로 그 이후에 전략 계획이라든가 전술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획은 시계, 그 계획이 미치는
그 기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에 따라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 계획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보면 장기 계획, 전략적 계획은 3년에서 5년, 그리고 이 계획에 관여하는 직무 담당자 또는 의사결정권자는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중기 계획, 전술적 계획은 시간적 범위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이것의 직무 담당자는 중간 관리자가 됩니다. 단기 계획과 운영 계획은 시간적으로는 1년 이하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직무자는 하위 관리자가 됩니다. 자, 전략적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직무의 담당자는 최고 경영자로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의 조달과 배분 그리고 수행 방안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략적 계획에 속해 있고요. 전략적 계획을 이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는 그 전략적 계획 내용은 우리가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 계획은 이 전략적 계획의 바탕하에 구체적이고 중기적이고 내부 환경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보고, 즉 내부 환경을 의존적인 요소로 보고 수립하는 계획이 전술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계획은 오퍼레이팅 플랜인데 조직이 실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계획을 보고 이 계획이 전략 계획인가, 전술 계획인가, 운영 계획인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 계획 자체를 보지 않으면 딱 이해가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에 의한 구분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자,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기 계획은 주로 회사 전체 전사적 계획이고 전략적 계획과 관련되는 계획이고 조직의 기술이나 경쟁, 자원의 배분 등과 관련한 그런 계획이 장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부를 정리하겠다. 이게 삼성그룹에서 몇 년 전에 삼성종합화학을 한화에다가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사업부문 중에 1등, 2등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 부분은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자원 배분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중기 계획은 보통 1년 내지 2년간의 계획으로서 주로 전술적인 계획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과 전술을 볼 때 전략이라는 건 숲 전체, 전술은 그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전략적인 그 어프로치와 전술적 어프로치의 차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군대에서 나온 용어인데 지금은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기 계획은 1년 이내의 계획으로서 운영 계획이 이제 단기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최고 경영층은 주로 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여하고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중기,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게 됩니다. 장기 계획과 일관성 있는 그 하위, 즉 중기, 단기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장기 계획과 중기, 단기 계획이 따로 노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시계, 그러니까 장기냐, 중기냐, 단기냐, 시계상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전략 계획에 해당되는 장기 계획을 이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계획 아래 이게 반복적이거나 비반복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표준 계획으로서 정책과 절차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표준 계획이라는 것은 표준화된 어떤 계획을 설정해 놓고 반복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것을 기초로 하는데 정책과 절차가 이 표준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기업에 닥쳐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의사결정과 행동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이라는 표준 계획이라는 거죠. 자, 인사정책. 인사정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그 임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는 매번 인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표준 계획으로서 인사 정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많이 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학력이나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서류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인사 정책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학교 이런 것들이 다 보고 서류 심사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서류 심사를 하는 사람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사 정책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인사 정책이 바뀐 거죠. 그 바뀐 인사 정책은 그 인사 정책이 또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나 규칙이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절차나 규정입니다. 자, 요즘 이제 그 회사에서 성희롱 문제가 큰 이슈인데, 그래서 성희롱 예방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교수나 학생, 교직원이나 학생 간에 또는 학생 사이에 이러한 그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 2번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성희롱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하거나 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은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규칙이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유효한 거죠. 이게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쓰인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표준계획 안에는 정책과 절차 또는 규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업무 매뉴얼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회성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예산 수립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자원, 주로 이제 비용 사용과 관련된 것을 이제 예산이라고 하죠. 제한적인 자원을 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부서 간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이제 예산이고, 예산 수립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일회성 계획인 것이죠. 물론 이제 도중에 이게 바뀌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 있던 독일 코메르츠은행에서는 그 목표로 했던 것과 연중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9월쯤 비교를 해서 목표 대비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정도의 그 격차가 갭이 발생하면 연중에라도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특별한 과업. 이게 프로젝트잖아요. 특별한 과업 성실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일회성 계획을 프로젝트라고 하고, 구체적인 목표, 또 수행해야 할 내용, 활동의 내용과 시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자원 소요 내역,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스케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송대학에서 최근에 그 학생 경력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뭐 예를 들면 3억이나 5억을 투입하고 어느 부서가 그 일을 담당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 스케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으로 넘어가서 계획 수립의 기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제 그 계획 수립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이제 예측치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조직을 참고해서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이 버텀업 바닥에서 탑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예측에는 상황 대응 계획법과 시나리오 계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조직을 참고하는 것에서는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계획 수립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은 뭐 아주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이라든가 어떤 그 새로운 추진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 제가 그 1990년에 독일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진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범 규준이라고 그러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각 분야에서 그 조사단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찾아가서 이게 통역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그 자기압수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압수표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은 결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압수표를 수표 제도를 왜냐하면 서양에는 이 자기압수표 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압수표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위시한 한국 시중은행들이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그 독일에서는 어떻게 자기압수표 제도도 없이 결제 제도가 이루어지는지를 벤치마킹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세심판소라는 곳이 있는데 독일 국세심판소에 견학으로 와서 거기서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또 국세심판소의 그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국가 패소율이 훨씬 낮은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한국에 그런 것들을 속속 도입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업 운영에서도 그 계획 수립하는데 외부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참여적 계획 수립법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간 예측 기법으로 상황 대응 계획법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데 예측하기 위해서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을 상황 대응 계획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하는
그런 것을 상황 대응 계획법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제가 몸담고 있던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계획을 세웠는데 9월에 이것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갭이 생기면 이상 갭이 생기면 조정한다 하는 것도 일종의 상황 대응 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측이 계획 수립에는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매년 9월이 되면 시작을 해서 이제 11월이 되면 내년도 계획을, 경영 계획을 완성 지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경영 계획을 수립하려면 각종 그 경제 지표를 예측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US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돼요. 그 US 달러 환율을 예측할 때 이제 우리 연구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공표되는 여러 가지 예측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각종 기관의 예측 자료,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무슨 IMF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내년도 US 달러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예측하는, 아니면 그 US 달러 환율 예측에 필요한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고, 그래서 경영자나 이 예측 담당자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를 결론 지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측 자료들이 필요하죠. 내년도 뭐 우리 그 수출 전망이라든가 또는 소비 전망이라든가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하죠.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가 예측을 감안한 계획 수립법 중에서 시나리오 계획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기간 예측 기법인데 미래에 전개될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응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 계획법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계획법은 여러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나리오 계획법은 강의 하나를 할 정도로 내용이 좀 광범위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계획법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실제 그 실습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시나리오 계획법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계획법은 굉장히 유용한 그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시나리오 계획법 같은 것을 한번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단계는 그 회사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나 의사결정 사항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앞단계 2단계에서 밝혀진 핵심 요인에 또 영향을 주는 원동력을 거시적 관점에서 규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그 2단계에서 도출된 핵심 요인과 3단계에서 도출된 원동력 변수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뭐 1, 2, 3, 4, 5로 매긴다든지 1, 2로 매긴다든지. 자,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중요도와 불확실성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X축에는 불확실성 정도, 이 발생할 가능성을 1, 2, 3, 4, 5로 나누고, 또 Y축은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1, 2, 3, 4, 5 이렇게 기준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이
X축, Y축으로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는 5, 5, 25, 25개의 셀을 가진 매트릭스가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단계에서는 이 앞단계 결과를 이용해서 몇 개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 줄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6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7단계에서는 각 시나리오대로 했을 때 결과를 가상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8단계에서는 준비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거죠.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 미래가 이렇게 하나의 가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없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은 뭐냐면 현재와 미래 상황을 볼 때 이게 이런 또는 이런 5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도 물론 그 실제 상황이 5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의 시나리오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5배 이상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금 요 빨간 점에 있는 요 상황이 됐다면 요 상황을 요렇게 가져가고 또는 요 상황을 요렇게 가져가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것은 이 시나리오,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뭐 우리가 8단계로 분석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스텝 1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에서는 핵심 이슈 선정, 프로젝트 범위 결정, 의사결정 사안 도출 이런 것들을 하고 스텝 2에서는 변화 동인, 이슈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변화 동인을 도출하고 스텝 3에서는 변화 동인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축을 설정을 하는 아까 얘기한 그 Y, X축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4에서는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은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시나리오 2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텝 5에서는 시나리오의 의미를 해석하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그 내부 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인 전략을 도출하는 그리고 스텝 6에서는 전략을 실행하고 이것을 이제 모니터링 해 나가는 이걸 이제 지속해 나감으로 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우리가 해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벤치마킹 기법인데요. 벤치마킹 기법은 현재의 성과를 비교하고 미래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식별하는 데 외부적인 비교 기준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 그 하는 것들을 외부니까 다른 기업이죠. 그걸 비교 기준을 도입해서 하는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벤치마킹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 기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이제 자신의 기업에게 어떻게 이롭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조직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잘하는 기업을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잘하는 기업이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범 규준이라고 그래요. 그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벤치마킹 목적이죠. 벤치마킹 대상은 조직의 성격이나 크기,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 전체적인 조직 운영 방식, 이런 모든 부분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벤치마킹은 뭐 어느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거는 뭐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여전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기한을 했다 그러면 이 기획서를 만들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상급자가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데 벤치마킹 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해서 활용한 결과를 보니까 성장에서는 뭐 약 70%, 생산성에서는 약 45%가 개선되었다는 그런 벤치마킹 기법의 그 유용성에 대한 관찰이 있었다. 이런 거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경영학을 연구 방법에서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과학적 관찰 방법 이런 것들을 그 활용해서 이런 한 문장의 결론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부 벤치마킹은 우리 회사 내에 다른 부서가 잘하고 있으면 그곳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내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같은 회사니까 관련 자료 수집이 이제 용이하죠.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인 경우 다국적 기업 미국, 다국적 기업 코리아, 다국적 기업 중국이 있으면 그 기업에 그러면 그거 결국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한 그룹 내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내부 벤치마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독일 코메르츠은행에 근무하면서 1999년에 한국 외환은행, 당시는 한국 외환은행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에 흡수합병됐지만 외환은행에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2억 5천만 불 자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대 주주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코메르츠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5년간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코메르츠은행에서 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그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외환은행에다 그대로 도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코메르츠은행하고 그 당시 외환은행은 코메르츠은행이 대주주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연계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이 경쟁사고 유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벤치마킹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죠. 경쟁사가 자기 정보를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와 그러면 우리 정보도 주고 그럴 테니까 너희 정보를 다오.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직장에 가면요. 그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회사 사람들과 이렇게 포럼이나 모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걸 많이 하냐면 이 경쟁사 벤치마킹 때문에 그래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벤치마킹은
타 업종 기업이지만 업종과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최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을 기능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타 업종 운영 방식의 자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죠.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게 해당이 되나?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아? 이런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벤치마킹인데 이제 이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모든 대상이 이제 일반적인 벤치마킹인데 이거는 이제 기능 벤치마킹의 일종이고 뭐 수주, 발주, 고객 서비스 업무 등 기본적인 운영 설치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고 이제 최고 중에 최고의 방법을 발견하는 데 가장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벤치마킹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그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참여적 계획 수립 기법이 있어요. 자, 수립된 계획에 영향을 받고 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경영 계획에서는 주로 이런 방법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톱다운으로 결정되기도 하죠. 자, 이 참여적 계획 수립 기법의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창의성, 창조성이 향상되므로 조직의 효익을 가져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이점을 활용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계획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조정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 경영계획 1에서 봤듯이 그 앞에서 지방은행 그룹이 3,700억 당기 순이익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 3,700억 당기 순이익을 사업부에 나눠줘야 되고 또 사업부는 자기 사업부 아래의 영업점이나 부서에 그 목표치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작은 목표를 받아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해당 부서들은 다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적 계획 수립이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톱다운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로 목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비상계획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목표 관리라는 것은 MBO라고 그래요. Management by Objective. 그래서 감독자하고 부하 직원, 아래 직원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된 결과를 같이 평가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MB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상급자가 있고 이제 하급자가 있는데 이들이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인터랙티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목표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을 MBO라고 해요. 자, 목표 관리에서 이제 합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합의하는 내용은 특정 기간 동안 아래 직원이 달성해야 될 목표, 뭐 예를 들면 연간 1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건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목표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계획, 100억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는데 고객을 몇 번 방문하고 또 새로운 고객을 몇 회사를 더 유치하고 이러는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계획이 또 합의돼야 되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할 때 판단할 성과 표준이 또 합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목표가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사람은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측정하는 성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중은행은 제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은행 예를 많이 드는데 일반 시중은행은 그 구체적으로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그 서로 합의하는 측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을 정하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곳은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 다른 업무에 대한 그 업무의 결과를 가지고 표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합의하는 과정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부하 직원이 아래 직원이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오면 상급자가 그것을 평가하고 서로 조정하는 기간을 갖고 이런 그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이제 합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MBO의 과정을 이렇게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함께 통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거죠. 자, 함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표준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은 과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은 그 아랫사람의 과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자원을 배분한다든지 뭐 또 상사가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또 마케팅 활동을 실제로 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피드백이 다시 이렇게 전달되고 이런 그 목표 관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목표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목표를 세울 때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반 시중은에서는 단기 순이익이라는 그 돈이 기준이 되니까 쉬운데 금감원이나 그 하는 일이 직접 돈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도전 가능한 목표가 너무 달성하기 쉬우면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그게 이제 목표 도전 가능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하는데 측정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직무인 경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도 방법은 다 있어요. 이게 직무 평가가 점점점 선진화되면 그 계량화를 할 수 없는 것도 결국은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MBO의 문제점은 쉬운 목표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지방은행 그룹에서 3,700억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본부장이나 그 사업본부 밑에 부서장들이 목표를 하달하는 부서에 로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목표를 작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 작업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규모가 작은 기업은 또는 효율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런 목표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독자가 부하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준을 단순히 말하는 정도로 자신의 본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 아랫사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는 그 상급자에게 있다는 거죠.
단기 목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단기 순위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의 그 가장 큰 더 메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가치 향상이라든가 지속 가능 경영, 즉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한다든가 하는 요런 것은 큰 목표가 이제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 관리에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아랫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윗사람에게는 부하 직원과의 합의하에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팀원을, 그 담당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기 때문에 상하 간의 관계 형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고, 하급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화된 기회를 가지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아랫사람은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런 좋은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 또한 강해져서 조직 전반에 이제 큰 동기부여가 돼서 목표를 잘 달성하게 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 목표 관리가 이런 이점들을 우리가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획 중에 경영 계획 중에 비상경영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상경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이거는 그 9.11 테러 당시에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에 이제 빈 라덴이 그 일당들이 몰고 간 비행기가 여기에 부딪혀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었어요. 금융기관들은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서류도 있고 또 컴퓨터 시스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불태워지고 묻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후에 이 은행들이 업무를 다시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냐 하면 이 비상경영 계획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 중에 그 비상경영 계획이라든가 위기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대부분 일정 규모의 조직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비상경영 계획이라든가 또는 경영 연속성 계획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BCP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 경영 연속성 계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복구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손실은 이렇게 극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이 복구 시간이 짧을수록, 요거는 이제 복구인데요. 100% 복구, 즉시 100% 복구하는 것과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복구하는 것은, 이 복구하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즉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시간을 제로에 가깝게 가져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구 시간에 들어가는 복구 체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복구 시간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BCP는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액과 빨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복구 목표 시간에 따른 투자 비용 파란 거예요. 관계에서 최적의 비용과 효과점을 선택하는 것이 BCP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제조업에서는 5일 이상 재해가 지속되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 기업이 2년 이내에 파산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BCP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자,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니고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5일 이상 재해가 지속되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2년 이내에 그 기업이 파산할 위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본 그 9.11 테러 이후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BCP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금융기관들이 담당자도 죽고 서류도 망가지고 시스템도 다 날아갔는데 24시간 안에 업무를 재개했더라는 거. 그러니까 BCP 효용성을 이제 모든 기업들이 보게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비상경영계획 흐름도예요. 제가 이제 2009년에 위험관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가 삽입했던 그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리스크관리 쪽을 오랫동안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업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지금 Y축은요. 그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입니다. 평상시의 업무 효율성은 이렇게 매우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이렇게 이제 잘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 들어있던 우리 은행이 사람도 죽고 시스템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랬을 때 요 시간이 그 이제 업무 효율성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최대 반응 시간에서 이 업무 효율성을 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런 작용을 여기서 하면 업무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췄을 때 그때가 RTO 최대 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월호 때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 시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가 침몰해서 승객들이 모두 죽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잘 했다면 다시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비상 상황을 발생하고 대체해서 요때 비상 대응 계획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구 기간을 거쳐서 다시 정상 효율성으로 기업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 경영 계획이 모든 기업에서 적든 크든 모든 기업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9.11 사태처럼 뭐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것뿐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남양 유업에서 그 막말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불매 운동이 발생하니까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양 유업의 그 비상 계획팀에서 비상 계획을 발동해서 그 막말 파동은 우리 회사에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다.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면 이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Y축은 기업의 효율성 수준입니다. 이 Y축은 기업의 효율성 수준이에요.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100% 수준의, 여기가 지금 100% 수준의 효율성이에요. 100% 수준의 기업 효율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의 효율성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효율적인 긴급 초기 대응, 요 기간, 긴급 초기 대응, 요걸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초기 대응을 해서 더 큰 손실을 여기에서 막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 조치를 통해서 원상 복귀되는 경로를 비상경영계획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해야만 기업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앞에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조사해 보니까 제조업인 경우 이 지금 비효율성이 5일 동안 지속되면 2년 후에 회사가 망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조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